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제가 요즘 농땡이를 좀 펴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뭐 자유로운 삶 너무 많은 분들이 바라는 삶이죠. 네. 예. 실천하고 있다고 그냥 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네. 실천을 하는데 네.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을지 요즘은 심리적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많은 것들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유, 뭐 나중에 시간 지나서 지나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많은 자산 중에서 아마 주식 자산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거예요. 아, 진짜요? 대신에 변동성이 있는 거지. 이런 변동성은 어쩔 수 없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오늘. 견뎌내야 된다. 저도 사실 올해 들어와서 최고로 마음이 안 좋은 날 중에 하나예요. 하락을 당할 수도 있구나. 진짜 그걸 까먹고 지냈어요. 네. 저는 재수없는 얘기인데 최근에 뭐 어떤 쪽 세력들은 저를 막 주식도 못하는 놈이네 뭐 막 하지만 사실은 올해 제가 그런 공격에도 아무런 뭐 느낌이 없었던 이유는 전 제 갈 길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익도 뭐 원하는 수준으로 방향성이 잡혔고 뭐 이런 식으로 난 계속 갈 거고 하반기까지 뭐 이러면 나 그림을 막 안 그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뭐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오늘 힘드네. 여기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한테? 예. 저에 대해?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맞죠. 없죠. 예.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저는 다 기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록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그분들이 상처를 많이 안 당하기를 바라고 뭐 계속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면은 그 제가 특정했던 K사는 정말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회사를 특정했지만 그냥 2차 전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평가 좀 되면 어때? 미국 시장은 전부 고평가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최근에 느끼고 있는 대목은 뭐냐면 전기차 주식들이 드디어 산업 생태계의 하나를 잡기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의 느낌하고. 근데 아직까지 침투율이나 이런 거 보면 크게 10%에서 좀 멀죠 아직. 근데 많이 멀지. 예, 그게 도대체 그 소위 말하는 임계치가 몇 %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게 누구는 5%라 그러고 누구는 10%라 그러고. 근데 일정 수준 지나서 내 주변에서 내 친구가 전기차를 타는 상황, 그래서 내가 한번 같이 타볼 수 있는 상황, 그쯤 되면. 순식간에 인기치 돌파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 좀 안 팔리긴 하는데 가격 때문에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연기관하고 지금 가격으로 분석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격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 팬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서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약간 뭐 ESG 환경 관련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첨단 기업이라는 그것도 있는 것 같고 뭐 몇 가지 섞여 있는 건데 우리는 그런 첨단 기술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못 갖고 있다 보니까 순전히 가격에 의해서 평가되거든요. 근데 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전기차 운전하시는 그 택시 운전사분들이 가장 정확하다고 봐요. 현장에서 저는 현장주의자니까. 근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시 그럼 내연으로 가실 거예요 하면 안 가겠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포르쉐를 타라. 아니 굳이 정말 미안하지만 포르쉐를 타라 이러면 별로. 뚜껑 따지는 포르쉐를 타라? 아니 나 굳이. 그거는 여기 아마 여러분들 포르쉐 타시겠어요? 아니면 테슬라 모델 3 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예요? 모델 3 퍼포먼스라고 하셔야죠. 뭐 퍼포먼스든 비교를 하시려면. 네. 뭐 그렇게 비교를 하셔도 하차감에서 다르기 때문에. 하차감? 네, 하차감.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전기차를 타니까 하차감이 없어. 아니야. 하차감 필요 없어. 너무 실용적이야. 제가 성향이 실용적이고 가성비를 따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심비보다 저는 가성비를 따지는 스타일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저도 소위 말하는 S 어쩌고 저쩌고 탔었잖아요. 그때는 그게 그 하차감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거 탈 때는. 근데 안 그래. 그 하차감보다 나의 편안함이 더 좋아. 이 편안함. 제 또 운전 싫어하잖아요. 운전 싫어하는데 이번에 저 FSD도 했지 않습니까? 할 필요는 없더라고. 굳이 우리나라에서 와, 나 정말 개실망했습니다. 그거 얼마예요? 혹시나 몰라서 아까울 것 같아서 반값짜리를 하고 좋으면 900 몇십만 원짜리로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반만 지불한 걸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별로 나은 게 없는데 그래도 고속도로에서는 좋아요. 고속도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할 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현대기아차 아무래도 뭐 주말에 나왔죠. 아, 네. 제이콥서. 네. 여쭤. 아, 진짜 훌륭한 내용이었어요.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 그 진짜 훌륭한 내용인데 저 이제 막 이렇게 대담하다 보니까 우리 홍기빈 선생님하고 제 얼굴이 나오잖아요. 네. 이미 아신 분도 있겠지만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하나도 거야. 못 10% 5%좀 알아들었나? 그러니까 띄엄띄엄 알아들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나 보다 했는데 그다음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했어요. 아, 이게 제가 안 그래도 제가 마지막쯤에 그러니까 언제 질문을 꼭 해야 되는데 말이 나온 김에 네. 어떻게 기획이 된 겁니까? 제이콥솔 교수 책이 번역이 이제 홍기빈 선생님이 이제 한국의 경제 관련 전문 서적의 최고의 번역가예요. 네. 번역상도 받으시고 사실은 제가 홍기빈 선생님 여기 저희 채널 모시려고 삼고초려 이상했습니다. 네. 그분이 최근에 번역한 책 중에 하나가 제이콥솔 교수의 그 프리마켓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조금 적극적인 21세기 북스 네. 적극적인 출판사였는데 제안을 한 거예요. 자기네는 이제 책을 팔아야 되기는 하겠으니 그래서 그 원작자하고 한 대담을 하자. 저는 뭐 why not? 난 너무 좋지. 난 그런 거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하차감 있잖아. 하차감 진짜 우리 채널 하차감.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대신에 책을 주세요 하고 책을 열나 빨리 읽었지. 책이 너무 늦게 왔어. 책을 나한테 늦게 보내서 겨우 이틀 반밖에 시간 안 준 거야. 그래서 그거 저 읽느라고 돼지는 줄 알았습니다. 막. 근데 다행히 그 책이 어려운 책이 아니었어요. 그냥 역사학자가 쓴 경제 이야기예요. 경제 역사 이야기.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물론 번역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외국 책 번역 나쁘면 안 넘어갑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번역 술술 넘어가서 다 읽고 그 출판사에서 제안한 대로 그거를 하자고 했는데 이제 홍기빈 선생님이 오케이 하셔서 그렇게 한 거였죠. 홍기빈 선생님 영어 잘하죠. 근데 그 이어폰을 같이 끼고 있는 저는 거의 뭐 안 졸아서 그러니까, 다행이야. 와, 내가 아시는 분이 지금 얼마나 저게 힘들까.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아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밑에 영어로 할 생각하니까 아예 생각도 안 되고. 밑에 자막은 그러면 그 어떻게 세 개를 거쳤습니다. 네. 출판사에서 1차, 우리 홍기빈 선생님이 2차, 그리고 저희 쪽 팀에서 3차. 또 저희 쪽 팀도 영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 재밌겠다. 이거 의외로 되게 재밌는데 이 편집 쪽에서 원래 그 주에 나갔어야 되는데 한 주 있다. 너무 재밌어요. 내용이 너무 재밌고 국뽕이 차오릅니다. 그래서 이거 한 주만 더 줄 시간을 주세요. 해서 편집 작업을 더 했죠. 좀 글로벌하게 이제. 좋죠. 앞으로도 뭐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근데 참 새로운 시도다 이런 생각을 네, 했고 또 이제 최근에 또 이대호 기자님이신가요? 네네. 기자님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제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출연진 섭외나 이런 분들은 100% 각도기님의 개인 취향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저는 필터링은 하죠. 필터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요청도 오고 제가 제안도 해요. 저는 직접 제가 좋은 책을 쓴 사람한테는 이메일을 써요. 물론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K컬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식을 쌓았던 분이 계셔요. 저 산업은행의 분인데 그분한테는 제가 오히려 거부당했어요. 근데 그런 걸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오는 경우도 있고 대신에 이제 저희 전체적인 취지하고 잘 맞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분이 이제 저희가 약간 중도매 수준이잖아요. 지적 중도매잖아요. 저희 채널이. 네.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너무 쉬운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조금 힘들었던 게 본인은 굉장히 알려주실 게 많았던 분인데 이효석 이사님. 근데 이제 애들 책을 갖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보더라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저는 괜히 바터 친 거잖아요. 네. 저희 채널 나오니까 제가 한번 채널 나가야 되잖아요. 거기는 잘 됐잖아요. 거긴 대박 터졌지. 거기는 완전 손해보는 장사. 맨날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를 해요. 네.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자꾸 좋게 뿌리면 좋은 걸로 리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뭐 좀 본격적으로 반도체주들이 요즘 좀 쉬었죠. 쉬어가는 것 같아요. 네. 뭐 엔터가 좀 쉬었다가 또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 2차 전지는 에코프로 BM 빼놓고는 뭐 다른 건 힘이 조금 없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2,600 돌파하고 나서 700, 800 금방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거 2,500도 또 깨신 거 아닌가라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백기였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첫 번째 반등은 당연히 반등할 것이다. 왜? 금융 긴축적인 상황들이
해소가 됐잖아요. 해소가 된 거거든요.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안도감에서 반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 좀 약간 과열 같은데라고 얘기했던 게 AI 쪽이었어요. 네네. 이게 터지면서 한 번 더 갖고 미국은 빅테크들이 가버리니까 지수가 50주 신고가가 쫙 나버린 거고, 그 다음에 역사적 고점에서 뭐 한 14% 남기는 수준까지 올라갔던 것이고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좋아지는 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이건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특별히 한국 같은 건 너무나 명확하죠. 몇몇 섹터들은 원래 이미 좋았어요. 자동차, 조선, 기계 뭐 이런 쪽은 이미 좋았는데, 항공 이런데 다 좋았는데, 더 좋아져야 되려면 그 주요한 업체인 반도체가 좋아져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여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달려왔던 시장이 사실은 AI로 인해서 한 발짝 더 달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톤을 주려고 하는데 바톤을 받을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공백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은 그래도 곧 실적이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선행성을 통해서 먼저 바톤을 받는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과 기대를 했었는데 네. 일단 미국이 AI가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숨고르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급하게 샀어요. 하이닉스를 보시면 예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훨씬 급하게 올랐습니다. 저는 사실 하이닉스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8만 원 깨지면 무조건 사서 9만 원대에서 이렇게 팔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네. 주변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9만 원대 팔았다고 잘했다고 거기도 얻어먹었단 말이야. 걔가 지금 너무 또 올라? 아니 또 오른다고? 이런 느낌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네, HBM으로 오른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공백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무난하게 올랐으면은 지금쯤 뭐 10만 원 막 돌파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순식간에 11만 원 넘고 막 이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급하게 올라서 좀 쉬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 여전히 한국의 그 산업별 업황 동향을 보면 자동차가 너무 정말 대견스럽게 잘해주고 있고, 많이 조선은 이제 올해부터는 완전히 흑자고, 뭐 기계도 뭐 여전히 좋고, 뭐 화학은 여전히 안 좋고, 화학은. 근데 이제 반도체는 좋아질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안 좋은 업종 몇 개 있습니다. 유통 완전 최악이고, 진짜 최악이죠. 최악이고, 몇몇 업종 있고 이게 딱 갈라졌고, 근데 전체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면 기존의 반도체를 빼고는 역시나 큰 업종들이 좋아지는 게 많고, 여기다 이제 반도체까지 엎어지면 이제 완전히 시장 분위기는 그냥 가는 분위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각도기님의 이제 논리를 보면 싼 거 산다, 남들이 안 보는 거 산다, 이렇게 논리를 보면 이미 이제 반도체 이런 거 아니면 2차 전지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셨던 분들은 유통이나 아니면 화학 이런 거 사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왜요? 지금 그쪽은 아니고요. 건설도 지금 뭐 저도 물려 있지만 시간을 좀 많이 소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댓글 달렸는 거에 건설 건설 싸다 그래놓고 건설 싸죠. 건설 쌉니다. 싼 거 싸다 그래야지. 그러면 안 싼가? 지금 저기 묻어져가지고 저 1조 얼마씩 드는데 돈 빠지는 거 보세요. 하한가 한 두세 방, 다른 업체 같으면 서너 방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안 맞냐면 하한가 막 안 맞는 이유는 주가 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도 이제 회복하기에도 오래 걸린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고요. 계속 이제 뒷골을 땡기는 게 그 부동산 부채하고 개인 부채, 가계부채 비율이 구조 조정이 잘 안 되네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늘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부채 구조 조정이 되든가, GDP 성장이 올라오든가, 주머니가 채워지든가, 빚이 없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요게 되면 다시 오를 거예요. 근데 지금 둘 다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 부채 조정, 구조 조정을 바랬으나 제가 보기에는 이건 잘 안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럼 결국은 이제 GDP 성장을 해주는 상황. 우리가 이제 명목 GDP 대비 부채가 몇 %냐로 위기를 좀 측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가계가 103% 정도 돼요. 기업은 117%예요. 합쳐서 2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좀 낮아져야 되는데,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명목 GDP를 올리면 낮아지는 거예요, 비율이. 그러니까 모수가 커지면 분자가 작아지는 효과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 3분기 이후부터 된다. 이건 하반기 3분기 이후부터 되니까 그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건설업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고, 그때까지는 뭐 어려운 국면이니까 계속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PF 중에서 연기시켰던, 지연시켰던 것들이 9월달에 터지니까 이 부분도 한 번 더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거고, 그래서 건설업은 좀 어렵고, 유통 완전히 어렵고, 근데 유통 중에서도 저 하나 찾은 기업이 있어요.
신기술을 가진 유통업체가 있어요. 저는 신땡땡이라고 말씀하실 줄 알고 신기술을 가진 유통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관찰을 시작했고요. 연구를 시작했어요. 이거 잘하면 유통업체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겠다. 앞으로 한 1, 2, 3년 두고 보면 인생 역전을 시킬 수도 있는 주식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기업이 하나 있고요. 네, 그거는 언제나 그래요. 그 위기 업종이라도 잘하는 업종은 그 기업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논외고, 근데 업종 전체로 보면 유통은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범용화학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2010년, 11년부터 고민하던 게 이제 현실화된 건데 중국 애들이 공장을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네, 너무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특수화학 아니면 첨단화학, 첨단 소재 뭐 이런 쪽은 괜찮은데, 사실 2차 전지도 첨단 소재거든요. 첨단 소재 화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괜찮은데 그 일반적인 범용 뭐 PP, 뭐 PE 뭐 이런 쪽, 소위 말하는 나프타 트래킹에서 첫 번째 나오는 플라스틱 만들고 플라스틱 기본적 원료는 중국에서 다 만들어요.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래서 이쪽도 되게 별로입니다. 여기서 화학도 가려면 한 단계 더, 정유, 화학 1차, 정유, 나프타, 화학, 그다음 소재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소재 쪽은 괜찮을 수 있어요. 예, 그쪽은 괜찮을 수 있는데 그냥 범용화학을 근데 큰 회사들은 첨단 소재도 하지만 범용화학도 같이 하거든요. 그런 애들은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 하던 그런 화학 사업의 비중은 줄이고 뭐 이제 좀 첨단이나 소재 쪽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화학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요즘 돈이 많이 없어갖고 뭐 유상 증자를 하니 많이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시황이 안 좋은 업종들 중에 그래도 요 부분들은 조금 더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다 이런 부분들은 혹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일들을 하는 애들은 뭐 괜찮죠. 화학에서도 첨단 소재들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되고, 최근에 탐방을 갔다 왔던 회사인데 이제 카본 파이버 만드는 회사인데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지켜보고 있어요. 이거는 지켜보고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은 뭐 화학 업종 전체가 안 좋더라도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그건 살펴봐야 되고, 아까도 유통업체 중에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서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만드는 미국 업체는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많이 올랐다 빠졌는데 이건 거의 오르지도 못하고 완전 작살이 났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이 업종에 투자하시려면 시간을 정말 많이 두고 하셔야 돼요. 저는 건설도 지금부터는 잘 안 물릴 것 같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미 뭐 제가 산 기업들은 거의 반토막 나 있는 게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사고 싶은데 시간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싸게 살래. 올라오면 그때 반등하면 나 그때 물타기 할 거야. 생각을 좀 바꿨어요. 예, 물타기 조금 해보다가 아니야. 더 떨어지니까. 아니어서 조금 더 있다가 올라올 때 제대로 물타기를 한번 제대로 한다. 이렇게 전략을 좀 바꾼 상태입니다. 뭐 새마을금고의 뭐 부채나 아니면 증권회사의 뭐 PF 같은 경우에도 뭐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계속해서 노력, 특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겠지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상호신용금고 같은 경우는 연체율이 줄었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소위 말하는 감독원, 그냥 금융위원회, 그러니까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산하에 있는 그 금융회사들은 관리가 잘 됐습니다. 관리가 잘 되는 데는 오히려 더 그런 거고, 지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소속이잖아요. 행정안전부 소속이에요.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새마을금고 하나당 그냥 가게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가게 중에서는 정말 열심히 잘하는 사장이 있을 거고 흥청망청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금고 사업이라는 거는 돈을 못 벌어도 돈을 번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되게 흥청망청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몇몇 사람들 구속되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새마을금고하고 증권은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상호신용은 그 연체를 줄었는데 연체를 올라간 두 주체가 증권과 새마을금고입니다. 지금 그 증권사의 PF도 두 자릿수예요. 10%가 넘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9월달에 문제가 있고 그 산 고비를 하나 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증권사에 있어 보니 증권사는 다른 쪽에서 돈을 버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노출도가 정말 전면적으로 큰 애들이 있을 거예요. 2개, 3개 정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특별히 이제 약간 대체적으로 조금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가 되는 애들은 PF 노출도가 아주 크지 않으면 제가 보니까 번 돈으로 메꿀 것 같습니다. 딴 데서 뭐 IB에서 벌든 뭐 리테일에서 벌든 번 돈으로 이렇게 메꾸면 그걸 늘려주기만 하면은 갚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시간을 늘려주면. 근데 새마을금고는 합병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중은행에서도 인수하고 막 이런 거는 아우 새마을금고가 왜 시중은행에 관심이 없죠. 제가 보면 아예 관심이 없겠죠. 오히려 저기 뭐 저축은행이나 뭐 그런 쪽이 관심 있지 않겠습니까? 그, 네. 아니 저는 최근에 뭐 은행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 DCB 그러니까 제 원래 이제 그쪽에서 이제 뭐 장사를 했고 이렇게 해서 대구은행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서울에서 가끔씩 뭐 돈을 찾거나 옛날에 뭐 CD게 그러면 없잖아요. 수수료 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정말 지방은행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DCB가 네. 이제 전국으로 뭐 강원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더 확장을 하고 본사는 뭐 지금 있는 곳에 두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오르는구나. 봤는데 떨어지는구나. 그래갖고 역시 안 되는 놈은 끝까지 안 되는구나. 은행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은행은 네, 은행 없죠. 네, 은행 업종은 저 생각해보세요. 미국에서 SVB가 깨졌을 때 소외를 본 최대 은행은 JP모간이었어요. 예, 제일 큰 은행. 만약에 새마을금고가 깨지면 한국의 은행들이 나쁠까 좋을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거의 다 이제 그러니까 지방은행은 안 가고 거의 시중은행의 큰 은행으로 더 몰릴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중은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요. 맞습니다. 손가락으로 꼽잖아요. 10손가락으로 다 꼽아요. 이렇게 은행이 적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은행이 별로 없거든요. 이 회사들은 절대 망할 수에 둘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덕분에 주가는 많이 빠졌잖아요. 네. 배당률은 올라간 개념이에요. 배당은 제대로 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문제인데 그러면 배당이 줄어들 거냐? 주가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 야 지난번에 9% 줬는데 이번에 11%로 늘어났어 신난다 하고 샀더니 8% 줘. 그러면 이제 낙동강 오래갈 약간 느낌 나잖아요. 네.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아니니까 네. 아직까지는 얘네가 예대금리 차와 그리고 거기서 얻어내는 수익을 따져보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행권 부실은 없거든요. 연체율이 그렇게 올라오긴 하지만 과거 대비 과거 평균 대비도 아직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이 유지가 된다는 건데 결국은 그러면 은행이 언제 깨질 거냐?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많이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훼손되니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과정이면 사람들이 돈을 안 갚을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가격이 오르면 죽을 힘을 다해서 갚거든요, 빚을. 가격이 떨어지면 에라 모르겠다, 배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동산을 더 크게 추락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현재 나오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봐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대응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절대 안 떨어뜨리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올 가을에 전세 대란 뭐 이런 거 역전세 대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DSR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풀어준 거 보고 제가 예전에 많은 부동산 전문가 분들하고 말하면 DS는 절대로 뭐 바젤 뭐 2인가 3인가 뭐 그것 때문에 네. 절대로 손을 못 댑니다 이러는데 어찌 됐든 그 부분도 풀어준 거 보고 진짜 부동산은 네. 뭐 연착륙을 시키든 어떻게든 폭락은 절대로 안 시키고 싶은가 보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저희 고객 중에 여기서 잔뼈가 굵으신 70이 넘으신 여기서부터 잔뼈가 굵은 그런데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드려봤더니 회장님 이분 거는 어떻게 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백약이 무효야.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아. 그런가? 아니 오를 때 술을 썼는데 안 오르든가? 오를 때도 백약이 무효고 떨어질 때도 백약이 무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럴 수는 있겠다.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을 얼마나 이렇게 느리게 그렇죠. 느리게 완화하느냐. 그럼 은행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급락으로는 폭락만 없으면
대응을 할 거예요. 대응을 할 거라서. 근데 아직까지는 공간적 여유는 꽤 된다. 즉, 우리가 제일 따지는 거는 이제 연체율로 따지는데, 증권사 연체율이라든가 우리가 새마을금고 연체율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수준을 빠르게 치솟고 있는데, 은행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근데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자영업자 쪽은 좀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진짜, 더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진짜, 아니, 파산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한꺼번에, 예를 들어, 그 인테리어하고 했던 모든 것들하고 이거를 그동안 쌓여서 이렇게 있는 것들, 이걸 한꺼번에 폐업하는 순간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회복 불능의 그런 신용불량 상황으로 가버리게 되니까 어찌 해야 할지 몰라서 억지로 몇백만 원씩 계속 손실을 보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최근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상승이라든가 제2금고나 이런 쪽에서 연체율 상승은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결국은 저희가 이거 중국 시장에서 보면서 똑같은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중국이 제가 이제 저희들이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 나올 때 우리 이제 시황 방송이나 이거 할 때 저희가 하는 게 이상하다. 이코노미스트는 못 읽어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애널리스트는 못 읽어내는 부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장 경험에 따라 통박을 찍어가지고 빈 공간을 채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빈 공간 채운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들 195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다 퇴직을 했고, 퇴직을 한 이유가 보니까 주머니에 돈이 많구나 이런 추정을 했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 추정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401k가 워낙 튼튼해졌으니까 날싸기 신고가 근처인데, 그러니까 그들의 401k가 넉넉하겠죠. 과거 대비 연평균 9% 이상 증가를 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20, 30년간 부었던 401k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중국 도대체 왜 소비가 안 살아날까? 오늘 발표된 중국 CPI가 전월대 마이너스 0.2%예요. 중국 갔다 오신 분들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가면 딱 느낀다고 그런 얘기는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는 좀 심각하다. 심각해요. 아니, 지난번에 0.2% 전월 대비, 전년 대비를 이번엔 동일한데 전월 대비 마이너스요. 아니, 이게 뭐야? 우리 관시우 어떡해요? 그래요? 그럼 나도 나지만 지금 관시우 장난 아닌데? 그렇죠. 퇴직연금. 좀 걱정입니다, 지금. 네. 좀 이따가 위로주라도 가져가야 되나? 근데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왜 이럴까? 집값 많이 빠졌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왕창 빠졌잖아. 거기는. 집값 빠졌는데 무슨 소비를 하겠어? 자기 제일 큰 자산이 깨졌는데. 그리고 거기도 당연히 빚을 갖고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빚을 갚는 상황이면 소득의 일부는 쓰죠. 쓰죠. 집값 올랐는데. 아니, 우리는 인간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거야. 어프로치를 그냥 이렇게 산술적으로 지표 보고 하지 말고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산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데 무슨 소비할 마음이 생기겠냐는 거죠. 이 공간 상당히 크다. 이건 내가 보니까 중국 당국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다. 이거 사람의 심리라는 건 집값 떨어지면 돈 안 쓰게 돼 있는데, 그럼 부양책이 더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안 나오네. 부양책 계속 써야 되겠구나. 계속 써도 잘 안 올라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중국을 매일같이 보다 보니까 그런 감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입장 바꿔서 현장의 입장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그러면 환원에서 우리 한국 쪽으로 와 보면 한국의 소비가 지금 집값이 한번 떨어지고, 특별히 돈을 소득 대비 잘 쓰는 2030 세대가 부동산을 진입을 했잖아요. 이 친구들이 지금 월급의 일부 진입한 친구들은 상당히 많은 돈을 이자 돈과 원금을 갚느라고 돈을 쓰니까 이들이 무슨 저기를 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돈을 정말로 소비를 많이 하는 세대들은 40대 중반 이후에 일정 수준 약간의 여유를 갖는 그런 사람들 돈을 정말 많이 쓰지만 번 대비 돈 많이 쓰는 친구들은 20, 30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20, 30대들은 전 너무 일찍 결혼해서 그런 경우가 좀 짧았는데 그때는 돈 생기면 쪽쪽 다 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된 게 지금 자영업자의 어려움과도 굉장히 연관이 높은 것 같아요. 주변을 보면 다 이제 좋다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요즘 조금 이제 주식시장이 좀 주식시장을 보면 좋으니까 거기 오는 괴리가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무주택자들이 집값 올랐을 때 내가 사는 세상과
저쪽 세상이 맞아요. 완전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갭이 저도 많이 적응을 하고 그래 나도 많이 단련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겪어보니까 너무 다른데? 맞아요. 너무 이질감이 많이 느끼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정말 다르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과 실물 경제 뭐 이런 부분들은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장사를 안 합니다. 맞아요. 그 얘기가 확 와닿아요. 예,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장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 장사를 하는 기업들은 힘들어요. 그 유통업체 보면 딱 맞잖아요. 유통업체 힘들어. 진짜 미치고 환장 팔딱 뛸 노릇이에요 지금. 유통업체 주가 보세요. 정말 환장 납니다. 환장 나 진짜. 이거 뭐야? 이게 CJ CGV 한번 보세요. 이마트는요? 제가 예전에 방송 저 CJ CGV 채권 팔았어요. 갔다가 영화 보러 갔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채권을 팔았다니까.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채권을 싸게 산 거? 채권을 못 들고 있겠어 무서워가지고 그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확실히 다르다. 저는 혼자 영화 보러 가끔씩 가거든요. 가면 그 넓은데 저 혼자밖에 없어요. 평일날.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게 웬 나이트메어야? 이 회사 어떡하지? CJ 좀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CJ가 한국의 문화 콘텐츠와 이런 쪽으로 얼마나 기여를 많이 한 기업이에요. 되게 감사한 기업이거든요.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얘네 너무 어려워졌네. 그래도 내 채권은 빼야지. 근데 뭐 여기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또 결국은 대주주는 웃고 있겠다. 우린 다 죽고. 아들한테 물려주기에 점점 싸게? 싸게 물려주기에 그러니까 요즘 사실 거기에서는 괴리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 뭐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권에 있는 아니면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하신 분과 일반인들의 괴리감이 제가 느끼기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거든요. 2차 전지에 관한 부분도 아무리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그게 올랐던 사람들이 많으면 무조건 신봉하게 되고 역시 우리 편과 저쪽 편 이렇게 나뉘는 것 같고 많은 부분이 그리고 주식이 이렇게 막 예를 들면 유증을 해갖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회사가 뭔 투자를 해갖고 앞으로 더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는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저 대주주들은 돈도 얼마 안 넣고 아니면 요만한 회사를 이만하다고 그래서 물적으로만 주고 자기 돈 얼마 넣지도 않고 결국은 자기 자식들한테 좋게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그래서 결국 우리 국장은 안 돼. 그래도 미국은 정직해. 깨지더라도 정직하게 깨지는 곳이 좋아. 라고 생각을 일부는 맞죠. 근데 세금이 문제인 거고. 맞죠, 세금. 그래서 그 세금 부분도 향후에는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 먼저 가는 게. 근데 그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보기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외국은 그래서 미국 투자 특별히 너무 매매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세금 250만 원 이상 벌면은 세금 다 내야 되잖아요. 그게 올해 했는 걸 내년에 내잖아요. 최악의 상황이 이제 올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년에 1월 달부터 한 4월, 5월까지 많이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금 내라고 나왔을 때 한 2천만 원 그렇죠. 나오면 이제 환장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그 해외 주식은 너무 거래를 자주 안 하시는 방법. 근데 해외 주식이 미국 주식이 거버넌스 상으로 상당히 좋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주주하고 이격을 느끼는 거는 뭐 저희도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그리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저는 안 그러겠지만 저는 안 그렇게 될 것 노력할 건데 최소한 예를 들자면 재산 1조가 있어요. 근데 홀딩스를 1000억으로 만들어놨어요. 홀딩스 가격을 올리고 싶을까요? 재산 가격만큼? 한국에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거래소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래소가 너희 이거 뭐니?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너무 거래도 이거밖에 안 되고 너희들 이거 뭐 하는 거야? 뭐 안 되겠는데? 상폐하든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무서워할 거거든. 우선주 상폐하듯이? 상폐시켜 이렇게 할 거면 나가 이렇게 해야지. 민간 기업이잖아요. 민간 기업인데 창조적 혁신이고 무슨 혁신이고 생산성 향상이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래소가. 그래서 이거 싹 다 뜯어 고쳐져야 돼요. 일을 최근에 창조적 일을 하나 했잖아요. 상방 막 400%까지 되게 해줘서 약간 첫날 완전히 경마장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경마장 수준을 넘어섰으면 코인장보다 더 재밌다 막 이렇게 하듯이 그런 창조적인 일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뭐 시간이 되면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그거는
그거는 큰일은 아닌데 진짜 이거 아니 바보가 아닌다면 다 알잖아. 그 지주사를 싼 값에 유지하는 이유는 상속하기 위한 것이고 네. 자산이 1조, 2조 되는 회사가 1,000억, 2,000억에 거래되고 있는 이 현실, 보유 현금이 수천억씩 갖고 있는 회사가 1,000억, 2,000억에 거래되고 있는 이 현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서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 중에서도 있잖아요. 자회사 1조에 투자했는데 모회사에 1,000억이야. 그럼 모회사를 사실 살 수 있으면 사면 더 좋은 거잖아. 네. 회사 몽땅 가질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대주주가 60% 넘는 지분을 갖고 있으니 그렇게 해봐야 소용은 없는 거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좀 이게 안 바뀌면 조금 힘이 빠지긴 합니다. 네. 그 뭐 1, 2년 된 문제도 아니고 벌써 굉장히 오래전부터 근데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개인들이 그걸 많이 알았죠. 예전엔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전 변화할 거라고는 생각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그 요즘 개인들 이렇게 댓글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렇게 보면 안 돼. 이거 가자. 단체로.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의견을 모아지는 것 같던데 그 미국 뭐 이야기 나왔으니까 금리 2번 올릴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한 번은 올릴 거고 그냥 한 번은 안 올려도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여전히 여기서 굳이 올릴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분위기 돌아가는 거는 이제 채권 시장이 다 반영을 했으니 안 올려도 웃기는 상황이 된 거니까 한 번 올려야 되는 상황에 봉착을 했고요. 근데 6월 달에 나올 CPI는 안 올려도 된다는 시그널을 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경론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경론이 벌어지고 라파엘 보스티크 같은 분은 아예 이제 동결로 계속 얘기를 할 것 같고 뭐 블러드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올린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럼 서로 간에 이제 좀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투표권을 가지는 사람들끼리도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올릴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지금 파월이 그렇게 얘기했죠. 지난번 FOMC의 의사록을 근거로 해서 계속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뭐 사실 안 올려도 되지 않나요? 안 올려도 됩니다. 근데 채권 시장에서 이미 가격을 다 반영하고 있는데 안 올리는 것도 이제 웃기는 상황이 돼가지고 좀 안 올리면 아마 주가가 갑자기 빵 뛰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기대 인플레이션 또 자극하고는 요인 되고 좀 골치 아프죠. 그러나 이제 미국도 경기가 이제 하강하고 있어요. 예. 천천히. 예, 그래서 좀 기다리면 계속 하강할 거거든요. 그래서 안 올려도 개인적으로는 된다는 입장인데 지금 분위기는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2번까지는 아마 올리기 힘들지 않을까? 예. 이것도 분명히 이번에 한 번 텀을 쉬었고 만약 올린다면 한 번 텀을 쉬었으니까 또 텀을 둘 겁니다. 그러면 이 기존에 올렸던 과거에 올렸던 이것이 계속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한 번 올리면 거의 뭐 일단 안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올릴 상황으로 봉착해서 올린다면 다음번에 올리긴 정말 더 힘들어진다. 근데 그거보다 우리 이거 방송 나갈 때는 이제 한국은행 결정이 날 제가 텐데 그거 여쭤보려고 지금 한국은 더 골 때려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한국은 인플레이션 상황만 보면 올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럼 경기는 좋으냐? 좋죠. 경기 상황도 봐도 올릴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그럼 미국이 올리는 것 때문에 올리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 걱정되는 게 지금 약간 부동산 부스트 작업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약하고 잔금 치르는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게 실거래인지에 대한 좀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그래서 굳이 그 금리를 올리거나 이럴 대응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유지 동결로 가는 게 맞을 거고 말만 세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에 동결하고 말은 우리 언제든 금리 또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블러핑 하듯이 우리도 블러핑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이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경기는 안 좋은데. 그러면 자영업자는 완전 죽어. 지금 올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한국의 경기 상황들이.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금리를 원래 연말쯤 내리지 않겠어?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조치와 금리가 인하가 같이 이루어지면 집값이 위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예. 저는 그냥 지금부터 계속 연착륙을 위한 준비를 계속 해야 되고 부채 구조 조정도 해야 되고 이 방향이 장기적인 한국의 성장성을 위해서 더 좋은 상황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예전에는 이렇게 금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만큼 이렇게 정보가 많이 없어서 몰랐던 건지 그렇죠. 아니면 옛날에도 이만큼 예민하게 반응을 했었던 건지 점점 예민해지고 있어요. 갈수록 더 한가 보죠. 갈수록 더 예민해지고 있고요. 근데 아는 사람은 원래 금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 연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고, 고민하고 대응을 하고 있었어요. 전문 투자자들은. 근데 이게 일반인들한테 알려진 거는 보다 최근이고요. 보다 최근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한국에 더 많이 알려졌어요. 모르긴 몰라도 미국의 일반 투자자는 우리만큼 미국 금리에 대해서 관심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다방면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알아야 돼요. 아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 금융 10만 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큰 장벽을 만났어요. 시기와 질투. 시기와 질투. 한국 사람들은 남잘 되는 거를 못 봐줘. 남자는 못 봐주고 서로 싸워 자꾸. 아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왜냐면은 보면 저커버그 그 페이스북 메타도 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큰 기업을 창업할 수 있었겠어요. 그 유대인 그 커뮤니티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걔네는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고 중국인들도 서로 밀고 당기고 도와주는 게 있는데 한국은 그게 없어. 그렇죠. 해외에 가면 한국 사람 조심하라고 가이드가 항상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런가라고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의 범죄 1위는 사기. 즉 우리나라는 신뢰 사회가 형성이 안 돼 있다. 자, 이거를 다시 뒤집어 보면 닭이 먼저나 달걀을 먼저 모르겠으나 금융이 발전이 안 해서 그렇다. 금융의 발전은 신뢰거든요. 우리 아직도 금융에서 사기 그러니까 증권회사 직원들이 왜 이렇게 그 값이 없어요. 그럼 못 믿어지고 기관들에 대해 못 믿고 난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사기칠 애들일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자리 끝까지 지키면서 버틴 사람들이 일반적인 수준, 그 오디너리한 평균적 수준 의 비율이 차지하게 될 때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게 다수가 되면 신뢰 사회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금융 신뢰가 없어요. 신뢰가 있을 수가 없지. 반대로 얘기하면 이때까지 신뢰가 없었던 신뢰가 앞으로도 더 쌓일 것이냐. 왜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그게 없었는데 어떤 계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해보면 이게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금융이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약속을 지키는 게 금융이거든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은 자기네가 발행한 채권을 끝까지 갚았기 때문이고 재미난 일이 아일랜드가 지난번 유로존 사태 때 난리가 나가지고 집값이 집에 투자했고 다 망했어요. 근데 그걸 정부가 일부 떠안아요. 다 갚을 수 있도록 다 서로 떠안게 되었어 구조가. 그럼 마이클 로이스가 그걸 보고 머니볼과 그 빅쇼의 작가가 그걸 보고 얘는 정말 바보네. 배를 째고 나 그냥 디폴트 선언하면 끝나는 게임을 그걸 다 갚겠다고 저렇게 되니까 나라가 더 어려워지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네. 그냥 디폴트 선언하면 되는데 참 바보 같은 애들이다. 근데 나라가 디폴트 선언을 안 했어요. 지금 아일랜드 너무 잘 나가요. 예,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이거구나.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약속을 지키는 거. 왜 우리나라에서 금융사태가 나면 돈을 갚으라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실제로 돈을 받고 이 과정이 뭐냐면 중간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끼는 거야. 근데 정직하게 열심히 하고 갚고 그다음에 사기 없고 그리고 나중에는 손실도 일부 받아들이고 이런 문화들이 이렇게 선순환되면서 이렇게 가면 저는 그때 신뢰사회가 일부 형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한국이 사기적 사회가 된 것은 금융 기반이 너무 약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상업이 산업공상으로 가장 멸시가 되니 이건 몰입이고 사기꾼이라는 인식이 과거부터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적정 마진을 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장사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가능하다면 월등하게 높은 마진을 가지고 어떤 때는 또 적자 나고 근데 마진 내면서는 맨날 적자예요. 이런 그 사회적 문화가 그 마진과 그 채권과 이런 채무에 대해서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좀 좋은 사회로 바뀌지 않을까?
그 말씀하니까 IMF 때 우리나라가 금모으기 운동해서 어찌됐든 간에 외채를 빨리 갚아서 그걸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채권을 믿을 만하다라는 네. 선례를 남겼다라는 걸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이제 사실 어느 면을 더 크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투자에서도 누적적으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수익을 좀 꾸준하게 내는 그런 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그 대담 그거 하나 하려고 그 잠깐 준비를 했었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오래도록 길게 생명력을 유지한 펀드들이 몇 개 없어요.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진짜 중요한 네. 질문인데 아까 저크버그 얘기 나와서 그 테슬라 이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일론 머스크하고 둘 중에 싸움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UFC 룰로. 나이 차이가 15살 이상 나지 않나요? 체격 차이도 좀 나지 않습니까? 체격 차이는 나는데 네. 체격은 머스크가 훨씬 크죠. 네, 좀 더 크다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육도 훨씬 있는 것 네. 같고. 주짓수로 하면 게임이 안 될 것 같고요. UFC 룰로. 초반에 안 당하면은 저커버가 젊으니까 이기겠죠. 초반에 안 당하면, 초반에 한 방 안 먹히면, 안바가 걸리든 펀치를 한번 맞든지 그것만 없으면. 이름으로써 또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에게 또 이제 항의를 받겠네요. 어떻게 테슬라하고는 영 안 맞는 2차 전지 뭐 전기차하고는 영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지금 전기차 투자 늘리려고 계속 생각 중에 있어요. 전기차 관련 투자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전기차가 지금 심상치 않아요. 예, 그래서 전기차 관련 투자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제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하는 얘기지. 저는 그래도 머스크 할래요. 그러면 우리 한 그거 하자. 20살 차이 아닌가? 20살 차이?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나이는 숫자입니다. 그 타이슨이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모든 사람 다 계획이 있었다고.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맞아 보면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이제 겉보기는 참 저커보기가 약해 보이긴 해. 맞아. 그죠? 그러면 탕속 내기 한번 하시겠습니까? 하시죠. 네, 하시죠. 예. 저는 나이에 걸겠습니다. 나이에. 저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테슬라 주주입니다. 네. 예. 없으시죠? 다 팔았죠. 예. 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긴 시간 이야기 뭐 재밌는 얘기도 하셨고 아니면 의미 있는 얘기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네.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